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9분 입니다. 네. 세술은 세부대에 버리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겠죠. 2023년과 함께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또 새해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12월 마지막 주 집값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집값 동향은 요즘 비슷한 흐름,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집값 동향보다도 일단 PF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PF 이야기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요. 네. 여러 이야기가 이제 앞서서 많이 나왔겠지만 일단 2024년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일단 PF를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하고 수술대에 잘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2023년 지나고 2024년에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워크아웃을 조금 빨리 신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태형건설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운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PF 지금 금리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2024년은 금리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분양시장. 분양시장이 지금 땅을 브릿지론으로 확보하고요. 사업은 PF 대출을 일으켰는데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 2021년처럼 사업을 좀 활발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2024년은 역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많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을 거고요. 지금 134조 원 정도가 PF 대출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미분양도 소진이 돼야 되고요. 건설회사들이 결국에는 살려야 될 건설사들, 살리지 못하는 건설사들을 좀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원책은 나올 거고요. 본격적인 수술은 총선 지나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금리 상황하고 맞물려서 2024년은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와 PF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PF가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항방을 좌우할 관건이다. 그렇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제 2024년 곧 곧입니다. 다음 주예요. 네네. 새해가 되면 이제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좀 바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사라지는 것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매년 새해가 되면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 부동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의 화두는요. 청년과 출산율입니다. 네.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저는 혜택을 볼 수 없는 청년과 출산율인데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먼저 사라지는 것부터 보면은요. 2023년에 특례보금자리가 네. 이제 굉장히 특례보금자리 덕분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례보금자리가 종료됩니다. 2023년 9월 26일에 일반형이 종료가 됐고요. 2024년 1월에 이게 우대형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는 우대형은 남아 있었군요. 남아 있었는데 이제 없어집니다. 우대형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도 종료가 되고요.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하지 못하니까 2024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해줬는데요. 이것도 아마 한시적이기 때문에 2024년 7월이 지나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료가 되고요. 양도세 중과세도 한시적 배제가 되는데 2024년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현재 상황을 본다면 5월 9일까지만 규제 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 배제된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작년에 예고가 돼서 올해 9월 그러니까 2년 더 된 건가요? 그러니까 2년이죠. 2022년부터 시작이 된 5월 거죠. 9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예를 해줬는데 또 내년에 할지는 가봐야 한다. 아직까지 유예를 해준다라는 말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유예를 제 생각에는 해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줘야 해주는 거니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5월 9일에 종료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 보유자가 2024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가 중과세가 적용이 되죠. 2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 네. 추가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되니까 최고 세율이 82.5%까지 82.5%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 잔금 기준이에요? 계약일 기준이에요? 잔금 기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거 또 있는데 네. 아참 그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은 계속 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도 일단은 연장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7월까지가 일단 종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나오잖아요. 역전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파트에 대해서는 연장 안 될 것 같고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한정해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요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롭게 등장하는 것 중에서 이제 세금, 대출, 청약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일단 네네. 세금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세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뭐 저도 부모님이지만 자녀한테 어떤 재산을 물려줄 때 이제 증여라고 하거든요. 살아생전에 주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5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결혼할 때 있잖아요. 네. 결혼할 때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능력이 되신다면 또 전세집 마련이나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출산율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혼 좀 많이 하고 출산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줍니다. 증여세 네. 한도를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2년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이제 2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2년 내에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1억을 더해줍니다. 5천만 원을 원래 공제를 해줬는데 네. 1억을 더 공제해주게 되면 1억 5천까지는 증여세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부부가 다 하면 3억까지. 되는 거예요? 양가 집이니까 3억까지 혜택을 주게 되니까 네. 그래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좀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월세 세액 공제도 소득 기준 좀 상향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750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 1천만 원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월세로 남의 집에 그렇죠, 살고 그렇죠. 있을 때 네네. 연 750만 원의 세액 맞습니다. 공제를 해준 거를 이제는 1천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해준다. 확대해 준다는 거고요. 네. 고가 주택들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높은 경우에 12억 초과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 이제 세 채에서 두 채로 좀 조정이 되고요. 뭐 건축물 용도 변경 부분 또 이제 조정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뭐 건물이 있는 분들이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세금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럼 네네. 대출 부분은 어떻게 좀 새롭게 바뀌는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세금보다 대출이 더 관심이 많죠. 네. 세금이야 뭐 어떤 양도세 팔 때 아니면 증여 부모님이 능력되는 부모님이 줄 때인데 주셔야 받을 수 대출은 있으니까. 내 집 네. 마련하거나 내가 전세집을 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네.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내년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신생아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내 집 마련할 때도 대출을 혜택을 주게 되고요. 전세를 구할 때도 대출을 주게 되는데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을 보게 되면 네네. 소득이 1억 3천만 원 합산해서 이하예요. 부부. 그렇죠. 부부 합산 1억 3천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금리가 1.6에서 3.3%까지 네. 좀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1억 3천만 원 이하는 동일하고요. 보증금 수도권은 5억, 지방은 4억 이하면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 해줍니다. 역시 금리는 1.1에서 3%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네. 신생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때 주택을 구입할 때 해주는 때. 거였고 지금은 전세. 아이를 낳는데 전세 자금을 대출해 그렇죠. 준다는 전세 자금도 거죠. 대출을 해주게 되고요. 구입할 때도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생아잖아요. 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라는 거를 어떻게 혼인신고 안 하면 입증이 되나요? 출산 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면? 네, 출생 신고를 입증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법 기준이 이제 결혼하면은 자녀를 출산한다 해서 네. 출산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하게 되면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도 해주고요. 아, 그래요? 특별 공급도 해주게 좀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신생아 관련된 대출 말고 청년에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이 나오는데요. 주택 드림 대출이라고 나옵니다. 주택 네. 드림 대출은 2024년이 아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25년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을 가입을 하고 1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5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게 시행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청년인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결혼하면 1억 원 이하의 만 39세 되시는 분들이라면 네. 6억 원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분양가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울은 좀 많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6억 원이니까 네. 서울은 좀 어려운데요. 저는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지방의 PF 문제도 그렇고요. 미분양도 지방이 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까지 확대해 버리게 되면 또 수요가 서울로 또 너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한정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6억 해가지고요. 지방이나 좀 외곽 지역에 좀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청년 주택 드림 네, 대출. 네네. 종류가 많아서 막 좀 헷갈리죠? 헷갈려요. 네.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대상이 돼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는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낮잖아요. 다른 적용이 사람들보다 되죠. 훨씬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비싸서 못 살 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을 만들고 이게 또 자칫 그 정책금융 이런 게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대출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2023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특례보금자리가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네네. 주택 시장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특례보금자리를 보면 사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과연 폭등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는 이런 버팀목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신생아 대출을 가지고 제한적이잖아요.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하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제한적이라면 결국 신혼부부들한테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런 분들 전화를 좀 받았거든요. 네. 출산 계획이 없었는데 신혼부부인데요. 출산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면 네. 우리도 계획을 좀 당겨서 출산을 해볼까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경착륙을 막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밀어 올리거나 굉장히 뜨겁게 만들기에는 여전히 금리라든지 PF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네. 일들은 2024년에는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24년에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금 대출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청약 좀 알아볼까요? 청약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좀 많은데요. 주택 드림 통장이 나옵니다. 2월부터 가입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거 제 자녀한테도 꼭 가입하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 왜 혜택이 좋으냐면요. 만 39세, 만 19세에서 39세까지가 가입이 되는데요. 금리가 무려 4.5%나 됩니다. 39세예요. 34세가 아니죠. 34세입니다. 네. 34세까지고요. 금리가 4.5% 정도 되니까 4.5% 정도면 최근 오늘 또 제가 은행 들러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고 왔는데 4%대 이상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대출이 아니라 예금 이자인 예금 거잖아요. 이자가 네. 4.5% 주고요. 네. 좋은 게 청약 통장 기능도 있으면서 4.5% 네. 금리 예금 금리까지 주기 때문에 접근 금리까지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고요. 무주택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당사자가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대형보다 오히려 더 기회가 좋은데 청약 통장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대형 통장이 있고 일반 종합 통장이 있는데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동 전환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드림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 자동 전환이 되고요. 그냥 일반 종합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건이 되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네.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생아 특별 공급도 제공이 됩니다.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혼인 관계 없이 신생아 특별 공급 자격 요건도 되고요. 네. 미성년자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줘도요. 만 19세까지 2년만 인정해줬거든요. 네. 2년에 240만 원만 인정해줬는데 2024년부터는 5년에 6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만 14세 정도가 된다면 청약 통장 얼른 만들어주시는 것이 몇 세부터 할 수 있다고요? 청약 통장을? 기존에는 2년만 인정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몇 세부터
가입할 수 있냐고요? 가입은 태어날 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인정이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게 5년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왕이면 만 14세 정도 되면은 가입을 해줘도 그대로 다 인정을 받을 수가 다른 있을 거 더 것 짚어주실 같습니다. 거 없을까요? 또 부부 기회가 좀 늘어납니다. 우리 민영 물량에서 통장 가입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15년이 지나면 17점을 주게 되는데요. 배우자 점수가 이제 3점 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점수의 50% 인정 최대 3점이니까 배우자 있는 분들은 3점 더 플러스 추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청약 시 다자녀 기준도 완화되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됩니다. 3명이었는데요. 이제 2명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부터는 2명이 25점이고요. 3명은 35점이 부여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